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마빈 토케이어 지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책 읽어주는데 힘이 난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오늘은 학식을 자랑하지 말라 편 들려드릴게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합니다. 학식은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학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겉으로 보아서는 가늠할 수 없죠. 학식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학식을 남에게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식을 남에게 내비치며 자랑해선 안 돼요. 많이 배웠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만큼 겸허한 마음과 풍부한 품성이 자랑인 것이죠. 자기가 훌륭하다고 말하거나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과시하는 사람은 의심과 미움을 받습니다. 즉,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직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지식은 자신을 보호할 든든할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보일 때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탈무드에는 학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시계와 비슷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컨대 시계는 남에게 보이며 자랑하려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 궁금할 때나 다른 사람이 시간을 물을 경우에 꺼내어 궁금증을 풀어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지성을 갖춘 사람은 때와 장소를 분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갈증을 풀어주는 샘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퍼내고 퍼내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은 깊은 우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의 갈증을 풀어줄 때 학식의 유용함과 풍부함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학식을 우물이나 강물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깊은 샘의 물은 아무리 퍼내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얕은 우물은 곧 바닥이 드러나고 만다. 깊은 우물의 근원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맑은 샘이다. 샘이 깊을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학식이 깊고 풍부한 사람은 겸허하다. 마치 넓은 강을 도도히 흐르는 깊은 물과 같다. 얕은 강물은 속이 환히 보이고 요란하게 흐르지만 깊은 강은 소리 없이 도도하게 흐른다.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현자인 랍비 부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스승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친구들에게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배웠다. 진정으로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겸허함을 갖추고 있다. 자신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을 가장 큰 스승으로 표현한 겸허함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는 유대인의 지혜에서 나온다. 하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마주치는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하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탈무드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늘은 당신의 발치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개미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면 높이가 어디쯤일까? 그것은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의 발바닥이 있는 곳에서 하늘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세상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게는 이 세상을 개선할 만한 힘 같은 것은 없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며 사회적인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이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생겨난다. 그렇기에 누구나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곤란한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주변의 세계를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이 누구나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생각만으로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자신의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가족이다. 성공한 사업가 A씨는 50대 중반에 말기 뇌종양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남은 생 6개월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오며 맺어온 인간관계의 동심원을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그 동심원의 가장 내부에는 가족이 있었고 가장 외부에는 사업을 하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그랬더니 그래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고 정작 그래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소중한 가족들을 등한시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좀 더 이른 시기에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보았더라면,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충만했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이렇듯 먼 곳, 높은 곳을 바라보면 가장 가까운 곳,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세상,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낮은 곳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 가족 구성원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어줄 때 나아가 다른 가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있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이 된다. 이웃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자신의 가족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기초적인 관계가 되며 또한 유쾌한 생활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된 삶은 차츰 그 범위를 긍정적으로 넓힌다. 다음 파트는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편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움이란 보다 폭넓은 것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움의 목적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배움으로써 얻은 지식과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더해준다. 배움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배움이란 반드시 학교에서 학문을 배운다거나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배움인 것이다. 근래에는 배움이란 것이 자신의 일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쫓는 편협한 것이 된 것 같다. 배움이 안타깝게도 모두 이해 득실과 결부된 것이다. 하지만 배움은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멈춰선 적이 없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있다. 어제 옳았던 방법과 생각 또한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배움이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세상은 배워야 할 것이 차고 넘치는 거대한 학교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온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모두 능통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과정과 그것에 임하는 자세이며 배움을 즐기는 삶이다. 배움은 깨우칠수록 부족함을 깨닫는 과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학문을 연마하고 다듬는 일을 선악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것은 과학의 힘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잠시도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에 부족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혹시 우리는 과학이란 학문이 사실만을 다룰 뿐이며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의 개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학 또한 인문학의 바탕을 둔 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의 사람들은 과학이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인간의 지배를 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과학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연구한 핵이 우리의 삶과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과학은 인류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과학의 힘에 의하여 굴욕적이던 인간의 삶, 빈곤이 많이 추방되었다. 인간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이 과학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학의 힘을 너무 믿은 나머지 인간이 소외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두 종류의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는 스승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깨우치는 교육이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리더가 되라. 리더는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한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리더십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세상의 불완전한 구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부터 도덕적인 원칙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 컴플렉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주관 없이 흔들리는 리더는 표류하는 배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든다. 그래서 리더의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방황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더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회 공동체란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집합체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소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각자의 공통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원칙의 어긋남을 경계하여야 하고 진솔해야 하며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규칙은 구성원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람이란 누구나 빛과 그림자의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빛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밝은 해안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해안은 스스로 배움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다. 유대인의 인구 비율은 세계 인구 대비 0.3% 정도로 낮지만 많은 세계의 리더를 배출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또한 200여 명으로 전체 노벨상의 30%를 차지한다. 유대인은 학력, 재산, 명예 등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넘친다고 하여도 자랑할 것도 못 된다고 가르친다. 부족한 면은 좋은 품성, 인격, 지혜 등으로 보완하여 자기의 생각을 사회에 유익하게 발현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신분이나 역할의 이동과 변화가 가능하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책무인 것이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이 사회의 구성원을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 보존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태어났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상스럽고 자기 희생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광신적으로 된다. 사람은 각자 스스로의 리더다. 습관화된 타성에서 벗어나라.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 노동보다도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으름쟁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은 때때로 새로운 일과 현상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단조로운 일상과 틀에 박힌 사고에 사로잡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로봇과 같이 되어버린다. 인간의 게으름 습성을 경고한 것이다. 어린 시절이나 청춘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길게 느껴진다. 이것은
이 시기에는 자주 새로운 사실과 만남으로써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를 더해가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삶으로부터 습득한 많은 습성이 쌓였기 때문이다. 새삼스럽게 다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싶지 않은 생각에 새로운 일상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새롭게 내 앞에 펼쳐지는 기회를 외면하고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것이다. 데이비드 허친스의 레밍 딜레마에는 일명 레밍, 나그네 쥐들이 나온다. 이 쥐들은 1년에 한 번씩 절벽 끝에서 점프하며 떨어지는 축제를 벌인다. 그런데 다른 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에미라는 쥐는 레밍들이 왜 절벽에서 떨어져야 하는지, 꼭 그래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지금까지 이러한 의문을 품은 쥐는 없었다. 모든 쥐들이 맹목적으로 다른 쥐들을 따라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대열에 속해 있었지만 의문을 품은 쥐 에미는 다른 쥐들에게 왜 절벽에서 떨어져야 하는지를 묻지만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라며 심한 핀잔을 듣는다. 인간 사회 역시 다를 바가 없다. 무엇인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을 귀찮는 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에미는 날마다 절벽 끝에 앉아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골짜기 너머 저곳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에미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관습처럼 골짜기로 떨어지는 대열에 줄 서지 않기 위해 탈출을 꿈꾼다. 에미는 고무줄처럼 질긴 풀을 엮어서 긴 줄을 만든 다음 그 줄을 자신의 몸에 묶고 몸의 방향을 앞쪽으로 향하게 한 후 뒤쪽에도 다른 줄을 묶어 최대한 줄을 뒤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앞줄 쪽이 팽팽하게 된다. 마지막에 뒤쪽으로 묶은 줄을 끊으면 몸은 앞으로 날아가게 되는 원리이다. 에미는 계획대로 줄을 끊고 날아간다. 그리고 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행위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세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늘날의 생활에서 매스미디어가 대다수의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현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에 뉴스를 듣고 곁눈질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아침 식사를 한다. 혹은 출근길의 전철 속에서 회사에 도착한 다음엔 신문부터 집어든다. 한 달에 몇 번은 주간지를 사기도 한다. 매스미디어에서는 각종 뉴스를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다. 어째서 대개의 사람들은 신문, 스마트폰, 잡지 등에서 뉴스거리를 찾아서 읽는 것일까? 진실을 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자기만 모르면 불안하기 때문일까? 현대인에게는 신문이나 잡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뉴스 검색 등 세상의 모든 상황이 손안에 있다. 날마다 새로운 소식과 충격적인 뉴스가 차례차례 밀어닥친다. 그리고 매일 식사를 하듯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다음 날에도 전날과 비슷한 패턴의 방식으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한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습관이 되어버린다. 사회생활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무엇이든 붙잡아 보려고 허우적거리지만
습관화된 관습으로 인해 손에 잡히는 땅콩같이 아무 의미 없이 훌훌 날려버리고는 곧 잊어버린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사방을 둘러보지만 외롭게 서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이런 패턴으로 무의미한 시간들이 정처 없이 흘러갔기에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습관이 되어버린 게으른 습성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수가 많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진지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유대인은 이러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 탈무드를 읽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토론하고 추론하면서 어려서부터 실용적인 논리와 사고력을 키운다. 유대인은 자녀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시계를 선물하거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항공권을 선물한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넓은 세상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 많은 것을 보고 돌아오라는 의미이다. 특히 성인식 때 친척과 지인들이 격려금을 전달하는데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그 돈은 성인식을 맞이한 아이의 이름으로 은행에 저금을 해두거나 돈의 씀씀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온전히 자기 소유의 경제적인 미천이 생긴 것이다. 유대인의 돈에 대한 개념은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것이며 이용해 불려 나가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 뉴욕 다이아몬드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을 유대인이 운영하는데 그 이유에는 그들의 역사적 아픔과 경험이 담겨 있다. 작고 가볍고 가격이 비싼 다이아몬드는 유대인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닐 때 어디서든 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그것은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며 언제 몸을 피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발달했다.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면 배우게 되고 경험하면 지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을 뛰어넘어라. 강한 사람이란 스스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전에 자기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법이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가능성의 한계점을 스스로 한정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생물적인 출생이다. 이후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또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자기가 자신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 나름으로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그 창조력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창조력은 근육과 같아서 개발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창조력은 교육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교육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나 온실의 화초 같은 평범한 환경에서는 창조력을 키우고 발휘해야 할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창조력은 대부분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휘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방식이 아닌 대화와 토론의 교육 방식이다. 유대인은 아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과 같이 토론하고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한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때문에 유대인 부모가 자식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 또한 그들의 부모에게서 이와 같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기에 그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인 것이다. 유대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최악의 상황을 교육을 통해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킨 민족이다. 그들은 창의성,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이다. 유대인은 창의력과 창조력이 발휘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에 의해 키워진다. 자주 여행을 하며 자연 속에서 사물의 이치를 직접 느끼며 생각하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교 역시 가정과 동일하다. 가정과 학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동의 교육장인 것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나서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물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춘 지성인을 육성하기 위해 온 민족이 동일한 마음인 것이다. 지성은 은그릇과 같아서 닦기를 게을리하면 변화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배움을 다양하게 습득해야 한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면 그것으로부터 터득된 지식들이 서로 어울려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을 솟아나게 만든다. 각기 다른 요소가 서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스스로도 놀랄 만한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기도 한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지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회적인 욕구 또한 다양해졌다. 사회의 다양화는 행복의 요소 또한 다양해졌으며 따라서 필요한 지식의 요소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만들었다. 삶의 행복을 위한 필요한 요소가 불어난 만큼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도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이다. 결국 현대 사회는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된 까닭에 되도록 많은 지적인 요소를 비축하고 있는 인재를 요망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사회는 단지 근면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시대의 요구에 따른 높은 수준의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지적인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서 능력의 향상을 꾀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 자, 다음 챕터는 다음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옛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현대 생활에 맞게 지혜로운 생활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네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